안녕하세요. 저는 스터디파이에서 통계학 입문 수업을 하고 있는 스터디코치 박지회입니다. 지금부터 스터디파이 통계학 입문 1주차 과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통계학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4주간의 수업을 통해 나름의 답을 찾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질문을 가장 먼저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4주간의 강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지만 저는 답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통계학은 복잡한 사회 현상을 객관적 수치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며 나아가 예측까지 가능하게 하는 학문입니다. 이런 통계학에 기반한 의사결정과 커뮤니케이션은 객관적이며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통계학은 어떤 사고체계, 사고 방식이자 어떤 문제를 객관적, 수치적, 그리고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통계학만 알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거나 모든 문제에서 가장 좋은 정답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꽤 좋은 정답을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 AI 등을 다루는 데이터 과학, 데이터 사이언스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통계학은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최근 가장 인기가 높은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우선 기초가 되는 통계학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2번. 모집단과 샘플의 차이는? 우리는 왜 샘플링을 하는가? 모집단은 연구나 실험의 대상이 되는 그룹 전체를 의미하고, 샘플은 모집단에서 임의 혹은 무작위로 추출해서 만든 부분 집합을 의미합니다. 1주차 강의를 통해서 모집단의 규모가 클 경우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실험이 어렵기 때문에 모집단을 대표하는 샘플을 대상으로 연구나 실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 지지율 조사를 할 때에는 모집단인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인 샘플을 뽑아 전화응답 조사를 하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렇게 통계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샘플이 되겠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표본이고요. 통계학은 모집단의 일부인 이 표본만 가지고도 모집단의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학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통계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본을 뽑는다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 분석과의 큰 차이점이 되기도 합니다. 통계학과 빅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AI 등의 분야와의 차이에 대해서도 강의 후반부에 다룰 예정이니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4주차까지 꼭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정량 변수와 정성 변수의 차이와 각각의 특징은 무엇인가? 변수는 정량 변수와 정성 변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량 변수는 수치로 나타낼 수 있으며 사칙, 연산 등의 계산이 가능한 변수입니다. 정성 변수는 수치로 나타낼 수 없거나 나타내더라도 숫자를 계산하거나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변수입니다. 자, 여기서 정성 변수일 때 숫자로 나타내더라도 계산하거나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를 숫자로 나타낸다고 했을 때 한국을 1, 중국을 2, 일본을 3이라고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때 숫자는 단순히 각각의 국가를 나타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더하기 일본이나 중국 곱하기 일본 이런 식으로 이 단순히 숫자를 계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한국이 일본보다 크냐 작냐, 중국이 일본보다 크거나 작냐를 비교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숫자로는 나타내더라도 아무런 의미는 없는, 그 숫자를 계산하거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 의미는 없는 정성 변수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음 4번.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의 차이는? 예시를 들어 설명하시오. 인과관계는 어떤 변수가 다른 변수의 원인이 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관관계는 변수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항상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관관계는 수학적으로 쉽게 측정이 가능하지만 인과관계는 통계적 방법에 근거한 실험을 통해 밝히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이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라는 단어를 엄밀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기도 하지만 통계학에서는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예로 비타민과 평균 수명의 관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비타민을 먹는 사람이 평균 수명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하면 비타민 복용과 평균 수명 향상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둘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비타민 복용이 평균 수명 향상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비타민 복용 외에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을 제거하고 비타민을 복용하는 집단과 복용하지 않는 집단으로 나눠 통계적인 실험을 거쳐야 합니다. 앞으로 수업을 들으시면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우시게 될 예정입니다. 5번. 설문조사는 왜 불완전할 수 있는가? 설문조사가 불완전한 대표적인 경우는 표본 추출 방법에 오류가 있어서 표본이 모집단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또 설문에 사용한 질문이 편향적이거나 수집한 데이터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는 등 다양한 이유에 의해 불완전한 설문조사가 될 수 있습니다. 뉴스 등을 통해서 다양한 설문조사를 접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과제로 직접 설문조사, 즉 서베이를 해보신 경험도 다들 있으실 겁니다. 1주차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만약 직접 설문조사를 계획하고 시행한다면 정확한 조사가 되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이 매우 많다는 것을 잘 알고 통계적으로 올바른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뉴스 등에 나온 설문조사 결과를 접할 때에도 혹시 뉴스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에 오류는 없는지 비판적으로 생각해보고 해석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번. 데이터 시각화는 왜 필요하고 중요한가? 분석한 결과를 숫자나 문자만으로 전달하면 알아보기 어렵고 또 전체적인 패턴이나 관계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시각화를 합니다. 따라서 시각화는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도 중요하고 분석하는 과정 자체에서도 필수입니다. 이렇게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시각화는 매우 중요하고 수업 내용과 제가 별도로 정리해드린 내용을 토대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각화 방법을 쓰면 좋은지를 잘 파악해 보시고 이를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번. 평균, 중간값, 최빈값, 분산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시오. 흔히 사용되는 대표값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평균은 전체 값을 더하여 전체 데이터 수로 나눈 값입니다. 이상치의 존재에 영향을 크게 받는 값으로 예를 들어 월 소득의 평균을 계산할 때 표본에 빌 게이츠와 같은 아주 소득이 높은 이상치가 포함되어 있으면 값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에 반해 중간값은 전체 데이터를 값의 크기 순서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있는 데이터의 값입니다. 평균에 비해 이상치의 존재에 덜 영향을 받습니다. 평균과 중간값을 비교하면서 이상치가 있을 때 값이 얼마나 잘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인 로버스트니스에 대해 강의 자료에서도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고 따라서 이 개념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빈값은 표본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값입니다. 분산은 각 값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각각 제곱을 하고 이것을 전체 데이터의 수로 나눈 값입니다. 변수가 흩어져 있는 정도 자체를 의미하는 산포도와 구분되어야 하는 값이며 산포도에는 대표적으로 분산과 분산의 제곱근인 표준편차가 있습니다. 분산과 표준편차에 대한 내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소해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별도로 제공해드린 설명 자료를 다시 한번 참고해 보셔서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8번. 통계적 사고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예시를 들어 설명하시오. 1번 문제와 더불어 정해진 정답은 없지만 나름대로 고민해보고 답을 적어보셨으면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적어드린 내용은 참고만 해보시고
4주간의 수업을 통해 직접 답을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적어드린 답은 여기 적혀진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각각 2분의 1인, 그러니까 앞면과 뒷면이 정확히 대칭으로 만들어진 페어한 동전일 때 동전을 5번 던졌는데 앞면이 4번, 뒷면이 1번 나왔다. 동전을 한 번 더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분의 1입니다. 동전 던지기에서 일전에 발생한 사건은 이후에 발생한 사건의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일전에 발생한 사건이 이후에 영향을 준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을 바로 도박사의 오류라고 합니다. 영향이 없다가 정답이 됩니다. 자, 여기에 도박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강의 자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확률론은 도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도박을 통해서 확률론이 발달해 왔고 따라서 도박과 관련된 여러가지 주제를 통해서 확률을 보다 흥미롭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1주차에 몇 가지 재미있는 예시와 개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2주차에서는 이어서 확률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니 계속해서 수업에 잘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10번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가 카지노를 상대로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도박사의 파산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도 1주차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문제에서 말씀드린 도박사의 오류와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도박사의 파산이라는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도박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한 가장 확률론적인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번, 일반적으로 각 게임에서 이길 확률이 50%가 안 되게 세팅되어 있고, 2번, 우리의 돈은 유한하고, 3번, 카지노는 우리보다 훨씬 자본금이 많다. 때문에 게임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돈을 모두 잃고 파산하는 시점에 이를 확률이 카지노가 파산할 시점에 이를 확률보다 훨씬 크다. 심지어 이길 확률이 우리가 이길 확률과 카지노가 이길 확률이 정확히 반반 50%라고 해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온다 라는 것이 바로 도박사의 파산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줄 이길 확률이 50%라고 해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온다는 것에 좀 더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3번 카지노가 우리보다 자본금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쪽이 파산이 날 때까지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카지노를 파산시킬 확률보다는 카지노가 우리를 파산시킬 확률이 더 크게 됩니다. 이상으로 1주차 과제 해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주차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매주 과제를 제출하신 이후에는 과제 해설과 더불어 이렇게 과제 해설 영상까지 제공될 예정이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주차에도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